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다른 분들의 사연을 자주 듣는 애청자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사연을 듣다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겪으셨을까 싶을 만큼 놀랍고 기막힌 일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사연을 보내볼까 합니다. 지금 적어보내는 이 이야기도 아마 다른 분들 사연 못지않게 기막힌 일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내는 이 사연은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 제가 잘 알고 지내는 가까운 지인분이 오래전 실제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대신 주인공처럼 적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이야기 주인공의 익명을 보장하기 위해 이야기에 나오는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벌써 30년 가까이 된 옛날 이야기네요. 저는 작은 소도시에서 태어나 과일 농사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위로는 언니 오빠를 둔 집안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언니 오빠는 먼저 시집 장가 가서 일찍이 출가하였죠. 어린 시절부터 도시에 대한 동경이 있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되자마자 서울에 있는 먼 사촌집에서 월세를 내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경한 저는 미용학원을 다니며 미용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초중반, 그때 저는 24살의 젊은 나이에 압구정에 있는 고급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그 미용실은 당시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고급 헤어살롱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주로 연예인들이나 부잣집 사모님들이 단골 손님으로 오셨죠. 워낙에 큰 고급 미용실이라 VIP들만 상대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연출 없이는 막내 직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는 운이 좋게도 제가 일하던 미용실 원장님의 추천으로 그 미용실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만 하면 거기서 일본으로 유학도 보내주고 몇 년만 일해도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제 경력이 아주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막내 직원으로 일하게 된 것이 제게는 아주 대단한 기회라고 생각했죠. 물론 이런 고급 미용실은 보통의 미용실들과 달리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손님들 응대부터 샴푸를 해드리고 드라이 해드리는 일들 하나하나 아주 조심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은주씨, 김 원장 추천으로 왔으니 실력은 나쁘지 않겠지만 여기서는 아주 처음부터 배운다고 생각해야 해요.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오시는 손님분들도 모두 귀빈들이시니 응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몇 가지 숙지사항을 알려줄 테니 항상 조심하도록 하고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항상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손톱은 꼭 바짝 깎고 다녀야 합니다. 손톱이요?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혹시 직원들 손톱에 귀빈들께 상처나 불편을 드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니 까먹지 말고 항상 손톱 관리에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이곳에서 보고 듣는 일들은 절대 밖에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그건 미용 업무의 기본이니 당연히 알고 있겠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오기 전부터 듣기는 들었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이곳은 더 철저한 곳이었어요. 매일 아침 직원들 용모 단정과 손톱 검사는 기본이고 매일 퇴근 전에는 인사응대까지 연습시키는 곳이더라고요. 역시 유명한 곳은 다 이유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잘 배워 제 꿈을 키워 스스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이 미용실에서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손님을 받을 수 있고 제 실력도 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고급 미용실의 막내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청소나 뒷정리 같은 작은 일들 뿐이었죠. 그래도 저는 그런 미용실에서 일한다는 자체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일하면서 만나게 되는 연예인들도 제 동경의 대상이었죠. 제 시골 친구들도 제가 일하는 곳에 다니는 여배우나 가수들 얘기에 부러워했어요. 그러나 그 대단한 미용실에서 저는 이제 막 수습 기간을 끝낸 막내 직원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미용실은 VIP 손님의 심기를 거스르면 아주 야단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손님들 중에는 실수에도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신 분들도 많으셨지만 대체로는 실수나 불편을 용납하지 않으셨죠. 기껏 어렵게 들어왔어도 그런 실수 몇 번으로 잘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일하며 항상 언행이나 몸가짐을 조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런 막내 직원인 저에게 항상 잘 대해주시는 사모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창동에 사시는 중년의 사모님이셨는데 중소건설업을 운영하시는 집안이라고 들었어요. 회장님이 70년대에 강남 개발 붐일 때 건설업에 뛰어드셔서 아주 큰 돈을 벌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다른 사모님들은 막내 직원에게까지는 말 한마디 걸지도 않으시는데 그 사모님은 항상 제게 수고했다고 해주시고 심지어 제게 팁까지 쥐어주셨어요. 오늘도 샴푸가 아주 좋았어. 은주씨가 감겨줄 때마다 꼭 잠이 들 것 같다니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모님. 그래, 자기 다음에 또 봐.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사모님. 평소 입고 다니시는 옷이나 장신구만 보더라도 사모님의 재력을 알만했죠. 원장님도 사모님이 중요 단골 중 한 분이니 항상 각별히 신경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미용실에 다닌 지 2년 정도 되었을 무렵, 평소에 제게 잘해주시던 그 사모님이 저를 불러 따로 개인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은주야, 아직 결혼을 안 했다고 들었는데 애인은 없어? 네,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 일한다고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봤네요. 어머, 은주양 올해 몇 살이지? 이제 26 되었습니다. 아유, 그럼 지금이 결혼 정년기인데 왜 애인이 없을까? 이렇게 예쁘고 참한데 말이야. 저번에 박 원장한테 들어보니까 은주씨 고향에서 미인대회도 나갔었다며? 뭐 그냥 작은 대회예요, 사모님. 그렇다고 제가 미스코리아도 아닌데요, 뭘. 저도 고향에서나 미인 소리 들어봤지. 서울 사람들은 다들 예뻐서 저는 명함도 못 내밀죠. 은주양, 내가 나중에 좋은 자리 하나 소개시켜야겠다. 말씀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사모님. 말씀뿐이어도 그런 부잣집 사모님이 제게 관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었죠. 사실 정말 좋은 자리라도 소개해 주신다면 더 좋겠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사모님이 또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은주양, 혹시 생시가 어떻게 되지? 제 생시요? 왜 그러세요? 아니, 다른 건 아니고 내가 사주팔자에 관심이 많잖아. 알지? 내가 자주 가는 용안집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가는 김에 은주양 결혼 운이라도 봐주려고. 어머, 정말요? 그래 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매번 저를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사모님. 저도 평소에 사모님이 사주팔자에 관심이 많은 편이시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용하다는 무당집도 자주 다니신다고 여러 번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사실 사모님 댁 회장님께서 사업 초반에 큰 돈을 만드시게 된 이유도 바로 그 무당 덕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모님도 항상 점을 보러 자주 다니시는 듯 했습니다. 그런 용한 분께 제 결혼 운을 봐주시겠다 하시니 저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사모님이 제게 생신을 물어보신 지 보름 정도 지났을 때였을까요? 사모님이 예약도 없이 갑자기 미용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머, 사모님, 오늘은 예약 없이 오셨네요. 원장님 잠시 외출 중이신데 어쩌죠? 알고 있어. 오늘은 머리하러 온 게 아니라서. 은주양, 지금 옷 챙겨 입고 따라 나와. 네? 저를요?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 별일은 아니고 저번에 내가 결혼은 봐준다고 한 것도 있고 내가 은주양이랑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아, 박 원장이랑은 얘기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옷 갈아입고 나와. 갑작스럽게 가게를 찾으신 사모님은 저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지 어리둥절한 저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사모님을 따라 나섰죠. 사모님을 따라 들어간 호텔 찻집에서 사모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가보는 고급 호텔 라운지에 눈이 뺏겨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사모님이 찻잔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은주양, 내가 갑자기 따로 보자고 해서 많이 놀랐지? 네? 네, 조금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따로 보자고 하셨는지. 나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 건 알고 있지? 네, 외동 아드님이시라 항상 신경이 많이 쓰이신다고 사모님이 몇 번 말씀해 주셨죠. 그래, 우리 집 귀한 장손이지. 그 귀하다는 3대 독자도 우리 아들한테는 비할 바가 못 되지. 그런데 사실 내가 그런 우리 아들 결혼을 시켜야 해서 말이야. 사모님이 제게 아드님 결혼 얘기를 꺼내시는 이유가 뭔지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묵묵히 듣고만 있자 사모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사실 우리 애가 몇 년 전에 이혼을 했어. 내가 정말 이혼만은 막으려고 했는데 둘이 성격이 안 맞았는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나 봐. 사실 은주양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이혼한 며느리가 보통 성격이 아니어서 내가 어리석었지. 결혼 전에 잘 알아봤어야 하는데 우리 집 돈만 보고 들어왔던 건지 딴 남자가 있는 것 같은데 증거를 못 잡았지. 그러다가 도저히 시댁에서 못 살겠다고 지가 나가겠다지 뭐야. 어머, 세상에 그런 일이. 사모님이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집안에 사람 하나 들이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렇지? 은주영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이 어디 가서 빠질 만한 집은 아니잖아. 지금 당장 우리 아들 선자리로 내보내도 여기저기 줄을 설 거야. 그런데 내가
한번 며느리 잘못 들이고 보니 내가 직접 깐깐하게 따져야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혼처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내가 그동안 은주양을 눈여겨봤어. 은주양 항상 성실하고 친절하게 하는 것 내가 잘 알고 있어.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한데 그런데 제게 아드님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그래, 빙빙 둘러 말할 게 뭐가 있겠어. 본론부터 말할게. 나는 은주 씨만 좋으면 우리 아들이랑 이어주고 싶은데 말이야. 네? 사모님 아드님이랑요? 어머. 왜? 재취자리라서 좀 그런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생각도 못했던 말씀이셔서요. 그래. 사실 나도 처녀한테 재혼자리 얘기 꺼내기 쉽진 않은데 내가 저번에 은주양 결혼은 봐주겠다고 생시를 받아갔잖아? 그런데 거기서 그러더라고. 왜 인연을 지척에 두고 먼 데서 찾느냐고 말이야. 거기서 말하기로는 우리 아들이랑 은주양이랑 아주 찰떡궁합이래. 한번 만나면 백년해로하고 온 집안을 일으킬 사주라더라고. 내 눈에는 은주양이 마음에 드는데 은주양 생각은 어때? 물론 당장에 결혼하라는 건 아니야. 한번 만나나 보라는 거지. 조금 놀라서요. 한번 잘 생각해보고 말씀해드려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편하게 생각해보고 마음이 서면 연락을 줘요. 기다리고 있을게. 잘 생각해봐. 재혼이어도 우리 집안 정도면 은주양한테도 그리 빠지는 조건은 아닐 거야. 그치? 네,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제가 궁합이나 사주를 맹신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저도 사람마다 사주팔자는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용한 무당이 제 사주가 그렇다니 무섭기도 하고 신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모님과의 만남 이후 제게는 큰 고민이 생겼죠. 아무리 재취자리라고 해도 제가 무슨 재주로 재벌집에 시집을 가겠어요. 그런데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선뜻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드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간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을 만나고 들어온 날 이후로 사모님이 미용실로 제게 선물들을 보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들이 입는다는 유명 부티크의 옷이나 백화점에서 쳐다만 보던 예쁜 구두, 제 월급으로는 사기 힘든 장신구들까지. 아마 제 고민을 덜어주시려는 사모님의 의중이셨겠죠. 소문이 빠르게 퍼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미용실 직원들은 대체 뭐가 고민이냐며 서로 자기가 시집가고 싶다며 난리였습니다. 저는 재혼이라는 것보다 제 분수에 너무 과한 집안이 아닌가 싶어 더 고민이 되었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던 저희 외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저도 너무 어렸는지 그런 선물 공세 앞에 고민이 조금 덜어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한 달쯤 지나 사모님을 뵙기로 결정했습니다. 만나 뵙겠다는 제 의사를 전달했더니 사모님이 집으로 오라고 하시며 제게 기사 딸린 차량을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그 차를 타고 평창동으로 향했습니다. 기사가 운전하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평창동 언덕을 오르니 왠지 제가 가면 안 될 곳에 발을 들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역시 듣던 대로 평창동 집들은 모두 으리으리하더군요. 대문과 담벼락부터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 큰 대문이 열리고 안으로 잘 가꾸어진 정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제가 감히 밟기조차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왠지 기가 죽는 기분이었죠. 일을 도와주시는 분의 안내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가니 응접실에서 사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셨어요? 그래. 은주씨, 내 얘기는 잘 생각해봤어? 네. 사실 아직 아드님을 뵙기 전이라 잘 모르겠지만 한번 만나 뵙고는 싶어요. 그런데 사실 아직도 왜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도 안 나왔고 집안도 시골 평범한 집안인데요. 내세울 거라고는 지역 미인대회 출신이라는 정도밖에 없어서 아직도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너무 그렇게 기죽을 필요 없어. 나도 시골 출신인데 뭘. 우리 회장님도 자수성가하신 분이잖아. 출신 성분이 뭐 그리 중요한가? 얼마나 마음 맞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지가 중요하지. 내가 보기에는 궁합도 그렇고 은주씨가 우리 집안에 아주 딱인 것 같아. 결국 저는 사모님 말씀에 용기를 얻어 아드님을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모님이 보내주셨던 고급 옷과 신발을 신고 호텔 커피숍에서 아드님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6살 많은 아드님은 아주 미남은 아니었지만 흰 피부에 잘 차려입은 옷까지 어릴 적부터 여유롭게 자라서 그런지
몸에 여유가 배어있더라고요. 서울 말씨에 영화에서나 보던 매너까지 더하니 어린 시골 처녀가 금세 마음을 뺏기기에 충분했죠. 저희 시골집에서는 제가 평창동으로 시집을 간다고 하니 다들 놀라셨죠. 아니, 평창동이라면 부자들만 산다는 그런 동네 아니냐? 대한민국에 평창동 모르는 사람이 있니? 네가 갑자기 그런 집에 시집을 간다니 무슨 말이니? 엄마,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미용실 오시던 사모님이 저를 아주 좋게 봐주셨다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런 집에서 우리 같은 집을 이해해 주시니? 그런 걱정은 마세요.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자수성가하신 분들이라 그런 부분에 선입견이 없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그럼 이제 네가 그 부잣집 며느리가 되는 거니? 아휴, 우리 집은 그런 집에 뭘 해드릴 것도 없는데 어쩌면 좋니? 재혼이라는 것도 조금 그렇고. 재혼이라고 해도 얼마 살지도 않았고 애도 없는데요. 그리고 사모님도 좋으시고 남편 될 분도 좋은 분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부모님은 너무 차이나는 집안 형편과 아무래도 재취자리인지라 조금 염려하셨지만 제가 사모님을 그간 봐와서 좋으신 분이시다 말씀드렸더니 이내 안심하셨어요. 부모님은 이제 부잣집 며느리가 된 거라며 출가 외인이라고 시집가서는 죽더라도 그 집 귀신으로 죽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친정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을 때려 하시는 부모님 말씀에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때는 출가 외인이니 시집간 딸은 남이니 그런 것들이 흔했습니다. 다행히 시댁에서 친정을 배려해 주셔서 시골에 부모님 집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어머니, 너무 과분한 선물이에요. 집까지 해주시다뇨. 저는 해온 것도 아무것도 없는걸요. 그런 소리 마라. 너도 이제 우리 집 식구 아니니. 시집 온 며느리가 친정 자주 갈 일도 없을 텐데 이렇게라도 해드려야 너도 걱정을 덜하지 않겠니? 이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으니 괜찮다. 너무 감사드려요, 어머니. 부잣집에 다정한 시어머니까지. 어떻게 제가 이런 집에 시집을 오게 되었을까 너무 기뻤습니다. 주위에서도 시골 촌년이 한순간에 인생 역전했다며 다들 이래저래 말이 많았습니다. 결혼을 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 제 꿈을 접는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지만 부잣집 며느리 자리가 어디 쉬운 일은 아닐 거라 예상했습니다. 결국 저는 선을 본 지 몇 달 되지 않아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날짜도 물론 사모님이 받아오신 길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급 호텔에서 이전에는 꿈에도 못 꾸어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도 180도 달라지고 앞으로 꿈 같은 미래만 펼쳐질 줄 알았죠. 그런데 결혼 후 갑자기 제 신세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결혼을 결심한 데에는 남편보다도 시어머니의 덕이 컸습니다. 2년 가까이 봐온 시어머니는 밑에 사람들에게도 항상 예의 있으시고 겸손하시고 친절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항상 평판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어머니라면 며느리로서의 도리가 어렵더라도 많이 가르쳐주시고 잘 챙겨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알게 된 제 시어머니의 모습은 제가 알던 사모님과 너무 다른 분이셨습니다. 결혼식 후 저는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시댁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너 지금이 몇 시니? 8시에 식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7시에 일어나면 어쩌자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뭐부터 하면 될까요? 내가 당장 올라가 끌고 내려올까 하다가 첫날이라 그냥 넘어가는 거다. 내일부터는 6시 전에 일어나서 부엌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할 거야. 알았니? 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너무 놀랐지만 집안 분위기를 잘 몰랐던 제 잘못이라 생각해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니 마치 제가 명동 미용실에 처음 일하게 되었을 때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집도 그곳과 비슷하다면 비슷했습니다. 며느님, 앞으로 며느님께 집안 살림을 알려드릴 김집사입니다. VIP들을 접해오셨다니 잘 아시겠지만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절대 밖에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잘 아시겠죠? 반갑습니다, 집사님. 잘 부탁드려요. 며느님은 앞으로 새벽 6시까지 오셔서 아침상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까다로우시기 때문에 새벽부터 준비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아요. 자세한 일들은 차차 알려드릴 테니 저를 잘 따라와 주세요. 이 집은 그 미용실보다도 지키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몸을 정돈하고 부엌으로 내려가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함께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집안 식구는 시할아버님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과 저,
이렇게 5식구였습니다. 그런데 겨우 그 5식구 먹을 음식이 아침부터 진수성찬이더라고요. 생전 처음 보는 음식들과 식재료가 가득했습니다. 덕분에 새벽부터 준비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준비해 식사를 차리고 나면 식구들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다 같이 먹는 식사 자리는 매번 너무 불편해 저는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죠. 행여나 젓가락질이라도 잘못해서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라도 나면 시어머니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예, 아침부터 어디 소리를 내는 거니? 그릇에 안 닿게 조심히 먹으라고 했잖니? 네,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못 배워서 시집 왔으면 잘 배우기라도 해야지. 그래도 똘똘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불편한 아침 식사가 끝나고 나면 저는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시할아버님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제가 시집간 후부터 중풍이 있으신 시할아버님을 돌보는 일은 제 몫이었습니다. 매번 식사를 먹여드리고 씻겨드리며 시할아버님 병수발 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시할아버님은 가끔 제게 폭언과 폭력도 휘두르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제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무척 버거운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제가 불만을 얘기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쉴 틈 없이 다시 점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과 시아버님은 회사에 나가시고 시어머니는 거의 모임이나 약속이 있으셔서 시할아버님만 챙기면 되니 그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지만 그것도 잠시 눈 돌릴 틈 없이 점심이 지나면 그 뒤로는 다른 집안 일들을 돌봤습니다. 큰 집은 손 가는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시집가서 몇 달은 정말 정신없이 바빴던 것 같아요. 일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어머니는 이 집 며느리라면 집안 살림을 잘 알아야 한다며 제게 이것저것 시키셨어요. 정원을 정리하기도 하고 가끔은 못그릇이나 은식기들을 며칠이 걸려 닦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게 다 재벌가 며느리가 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일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느리로서의 도리라며 굳은 일들을 다 하는 중에도 식구들은 저를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도 대면대면했고 무서워 보이는 시아버님과는 말 한 번 제대로 섞어본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시어머님은 제 길을 잡으시려는 건지 매번 제가 하는 일에 야단만 치셨죠. 그러다 보니 제 자격지심 탓인지 집안일 봐주시는 분들도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특히 집사님이 가장 심하셨죠. 시어머니나 다른 식구들 앞에서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시면서 제가 뭘 물어봐도 한 번에 대답해 주시는 법이 없고 제게 야단을 치기까지 했습니다. 며느님, 저번에도 알려드렸는데 이렇게밖에 못하시나요? 이렇게 하셔서 오늘 상에 어떻게 내놓겠어요? 아유, 제발 한 번 알려드리면 두 번은 없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김집사님. 제가 아직 손이 서툴러서요. 금방 배워볼게요. 뭘 가르치면 제대로 하는 법이 없으니 원. 그곳에서 저는 마음 붙일 곳 없이 항상 이방인처럼 혼자 외로웠습니다. 친정이라도 찾아가고 싶었지만 결혼 후 1년 동안은 친정 외출하는 것 아니라는 시어머님 때문에 결혼하고 그동안 친정 한 번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혹여 딸 시집 보내고 매일 걱정이실 부모님께 더한 걱정이라도 남길까봐 속 터놓고 얘기하지도 못했어요. 그럴 때 남편이라도 곁에서 힘이 돼주었으면 그 정도로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기대하던 결혼 생활도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의지대로 성사된 결혼에 남편이 제게 정을 붙이진 못했습니다. 각방을 쓰느라 따로 볼 일도 자주 없는 남편은 한 번씩 여자 향수 냄새를 묻혀왔습니다. 여보, 누구를 만나고 오셨어요? 옷에 여자 향수 냄새가 나네요. 오늘 모임이 있었다고 했잖아. 거기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렇지. 당신은 신경 쓸 것 없어. 그렇게 항상 제게 곁을 내주지 않는 남편도 야속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들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사실 다른 재벌집들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집간 그 집은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부부도 모든 식구들이 다 각방을 썼습니다. 부부관계도 어머니 말씀으로는 음과 양이 함부로 섞이면 집안에 좋지 않다고 꼭 정해진 날에만 합방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참 무서울 정도로 미신을 잘 믿으시는 분이셨어요. 결혼 전부터 제 사주팔자를 확인하셨으니까요. 그때는 꼭 재벌집이 아니어도 다들 결혼 전에 궁합이나 사주팔자는 봤으니까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어려웠어요. 어머니는 제 사주팔자에 맞아야 한다며 옷 입는 색상도 정해주셨습니다. 또 집안의 대성을 아들을 가질 수 있는 날짜가 따로 있다며 그때까지는 꼭 임신을 피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 방 곳곳에 부적들을 숨겨두셨습니다. 처음엔 그 부적들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시어머니께 조심스레 얘기를 꺼낸 적도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어머니가 제 방에 부적을 놓으셨나요? 그래, 혹시나 그거 버리거나 건드린 것은 아니지? 네 사주에 좋은 부적들이니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거라. 그래도 저는 좀 무서워서요. 꼭 저까지 그래야 할까요? 얘가 어디 부정 타는 소리를 하는 거니? 우리 집이 이만큼 잘 된 것도 다 그런 것들 덕분이야. 너도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되었으니 당연히 내 말에 따라야지. 행여나 손댈 생각하지 말거라. 알았니? 어머니는 모두 잘 되라고 하신 것이라며 절대로 손대지 말기를 당부하셨어요. 저는 꺼림직했지만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그게 무슨 부적들인지도 모르고 손댈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무슨 저런 집이 있나 싶지만 수십 년 전에는 정말로 그런 재벌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면접 때 직원들 사주를 보고 뽑는다는 재벌도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너무 다른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어 그게 이상한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고된 시집살이에 하루하루 지쳐가는데 한 번은 일하시는 분 중에 제게 잘해주시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며느님, 여기서 이렇게 고생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헤어지고 행복하게 살지. 괜찮아요, 아주머니. 살다 보면 나아지겠죠. 돈이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닌데 이런 부잣집에 더럽게 엮이면 이혼하고 싶어도 못하고 평생 그 집 종처럼 사는 거야. 나도 그런 사람들 여러 봤어. 며느님이 내 딸 같아서 그래. 우리 딸이 이러고 살면 나는 그걸 못 보지. 젊은 나이에 인생 종치지 말고 아직 아이 없을 때 얼른 도망가. 아마 아주머님은 매일 힘들어하는 제가 안쓰러워 보이셨나 봐요. 저런 말씀까지 듣고 나니 왠지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더 힘들게만 느껴졌습니다. 물론 매일 힘든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집 온 후로는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으니까요. 항상 좋은 옷에 좋은 것만 먹고 백화점을 한번 나가더라도 꼭 기사 딸린 고급 차를 타고 나갔으니까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남들은 저를 부잣집 며느님 대접을 했습니다. 취미 생활의 수준도 달랐어요. 매일 어머님을 따라 다도를 배우고 유명 서예가를 초대해 서예를 배우는 일들은 제가 정말 TV에서만 보던 그런 상류층의 삶이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일하던 미용실에서 제가 VIP 대접을 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남들이 보면 팔자 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저는 꼭 남의 옷을 억지로 끼워 입고 있는 듯한 기분에 하루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껍데기만 부잣집 며느리이지 집안에서 저는 철저한 을이었으니 말이에요. 남들은 제가 그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고 부러워만 하겠죠. 그렇게 매일을 버텨가는데 그러던 하루는 어머니가 뒷마당 장독에서 장을 퍼오라며 저를 보내셨습니다. 시댁은 꼭 장도 직접 담궈 드셔서 집안에는 장독도 많고 장도 많았어요. 그렇게 저는 뒷마당에 된장을 가지러 갔죠. 된장을 찾겠다고 장독 뚜껑을 열어보는데 한 귀퉁이에 깊숙이 있는 장독이 왠지 가볍더라고요. 빈독인가 싶어 장독 뚜껑을 열었는데 텅 빈 장독 안에 무슨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누가 장독에 편지라도 넣어놨나 이게 뭔가 싶어서 팔을 깊숙이 넣어 종이를 빼들었는데 펼쳐본 종이 제일 위에 한문으로 유서라고 써있더라고요. 순간 놀란 마음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살피고 저는 몰래 그 유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저는 그 유서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유서의 주인은 바로 제 남편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이혼했다던 여자의 것이 그것도 유서가 왜 여기서 나왔는지 떨리는 마음을 주체하기 힘들었어요. 이 집에 들어온 순간 나의 인생이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나는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니고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집을 벗어나는 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사주팔자에 미친 집안이 집안 대를 이을 귀한 장손을 낳을 사주라며 데려온 내가 결국 딸을 갖자 그때부터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고 매일 구박과 핍박에 시달렸다. 애 낳기까지는 종으로 부리더니 이제 애를 낳고 나면 내 아이도 뺏어가고 나도 곧 길바닥으로 쫓겨날 것이다. 그런 더럽고 추접한 꼴을 겪느니 차라리 그 전에 내 스스로 사라지는 것이 맞겠지. 유서의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서를 읽고 나니 제가 겪은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길일에 임신을 해야 아들을 가질 수 있다며 결혼 후 그때까지 임신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던 것,
아들을 가져야 하니 피하라고 하셨던 음식들이며 시어머니가 제 베개 밑이나 방안 곳곳에 넣어두신 부적들. 그 전에는 그냥 미신을 좋아하신다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 유서를 읽고 나니 예사롭지 않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유서대로라면 저도 만약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이 집에서 무슨 꼴을 당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그 유서를 몰래 숨겨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게 도망가라 말씀을 하셨던 그 아주머니에게 유서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것 좀 봐주세요. 이전 며느님이 쓰신 것 같은데. 아주머니는 유서를 보시고 아주 놀란 표정이셨어요. 첫 번째 며느님 소식 아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휴, 내가 나중에 천벌 받을까봐 하는 얘기야. 절대로 내가 얘기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알겠지? 아주머니가 한참을 고민하다 제게 겨우 털어놓은 얘기는 저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며느님이 결혼 반년쯤 뒤였나 임신을 하셨는데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어. 사모님이 항상 의지하는 그 무당말로는 며느리랑 아들 사이 사주에 딸은 절대 없다고, 분명히 아들일 거라고 했는데 무슨 일인지 딸이라고 하니 가족들이 다 의심을 했지. 혹시 다른 씨 아니냐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며느님이 참 착하고 순수한 분이셨는데, 게다가 항상 집에만 있었는데 딴짓할 새도 없지. 아무튼 그 뒤는 뭐 길게 말 안 해도 알만하지. 누구 씨냐고 매일 괴롭힘 당하다가 어느 날 더는 못 참겠는지 혼자 짐 싸서 도망가 버렸어. 그럼 죽은 건 아니에요? 유서가 있길래. 아휴, 애도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죽을 생각을 하겠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으니 유서까지 남겼겠지. 아무튼 며느님은 그렇게 만상몸으로 도망을 나갔어. 암만 부잣집 며느리면 뭐래. 매일을 그렇게 괴롭게 사는데 거기다 사모님이 며느님한테 딸 낳으면 내쫓아버린다고 했으니 살려면 쫓겨나기 전에 나가야지 어쩌겠어. 그럼 집에서 며느님을 찾지는 않으셨나요? 어차피 손자 낳을 며느리도 아니니 자기들도 크게 관심을 안 둔 거지 뭐. 그리고 그때 무당이 연 끊긴 사람 찾는 것 아니라고 그랬나 보더라고. 그 무당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거야. 오히려 다행이라고 봐야지. 그 말을 다 듣고 보니 저도 더는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미신에 미친 시댁을 보면 혹시 나중에라도 제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두려워진 저는 그 유서의 주인공처럼 그 길로 짐을 싸서 모두 잠이 든 새벽에 그 집을 도망 나왔습니다. 아이를 낳고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며 혼인신고를 미룬 것이 저에게는 천만다행이었죠. 이제 와서 생각하면 애 낳기 전에 혼인신고를 안 시킨 이유가 바로 혹시나 딸을 낳으면 쫓아내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제 예물과 제가 갖고 있던 폐물만 들고 도망친 저는 혹시나 시댁 식구들이 쫓아올까 두려워 친정에도 가지 못하고 친구 집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친정에는 잘 지내고 있으니 당분간 찾지 마시라 설명드렸죠. 그렇게 1년을 쥐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망쳐 나온 지 1년쯤 뒤에 IMF가 터지며 건설업을 하던 시댁이 그만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은 잘 몰랐는데 애초에 온갖 불법으로 회사를 꾸려왔나 보더라고요. 거기에 부도 직전 어음을 막으려다 문제가 생겼는지 시아버지가 지명수배되면서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야반도주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어찌 되었는지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되었네요. 시댁이 쫄딱 망했다는 소식에 저도 그제야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간의 사연을 들으신 부모님은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부잣집에 눈이 멀어 저를 그리 만드셨다며 괴로워하시다가 그래도 늦기 전에 잘 도망쳤다며 다행이라 여기셨어요. 그 집에서 며느리로 지낸 시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혹시나 저도 그 전 며느리가 쓴 유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정말 아찔합니다. 그 뒤로 저는 과거를 모두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시댁에서 도망칠 때 들고 나온 폐물로 미천을 만들어 제 고향에서 작은 미용실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젊었을 적 못다 이룬 꿈을 다시 꾸게 되었죠. 그 뒤로 벌써 30년 가까이 긴 세월이 지났고 지금은 미용실 여러 개를 운영하는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픔을 모두 감싸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젊었을 적 잘못된 만남으로 큰 화를 당할 뻔하였지만 하늘이 도운 덕인지 벗어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네요. 부잣집 며느리로 살던 삶이 남들 보기에는 좋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저는 행복한 가족들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지금이 몇십 배로 더 행복합니다.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묻지마. 관광버스에서 만난 그 사람의 전화를 내심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벨이 울렸고 전화를 받아보니 묻지마 관광체험에서 만난 그 남자였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준 그 남자였죠. 전화 속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만날 수 있냐고 하더군요. 전 잠시만이라고 말한 뒤 옆에 남편이 있어서 핸드폰을 들고 집 밖으로 나와서 전화를 마저 받았어요. 그리곤 전 그 남자에게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이 괜찮다고 말하니 자신도 그때가 시간이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 사람과 통화를 끝내고 집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이 누군데 전화를 나가서 받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당신 TV 소리 때문에 여고 동창 친구랑 통화도 잘 못하겠다면서 누구긴 누구냐며 여고 동창 친구라고 말했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믿는 듯 다시 TV로 시선을 고정하더라고요. 드디어 토요일이 찾아왔어요. 그 남자와 다시 만나는 자리였죠. 아이들은 제각기 주말이라 약속했다고 나갔고 남편은 직업의 특성상 토요일에도 격주로 일을 나가야 하는 직업이기에 아침 일찍 집을 나갔답니다. 그렇게 집에 저 혼자 남게 되었고 저는 묻지마 관광에서 만났던 그 남자를 다시 만나기 위해 나갈 채비를 했어요. 좀 더 어려 보이기 위해서 주름을 커버해 보려고 잘 쓰지도 않았던 딸애가 선물해준 비비크림도 발라보고 나이에 맞지 않는 붉은색 립스틱도 진하게 발랐죠. 그리고 치마 정장 투피스를 입고서 손가방을 들고 한껏 치장한 뒤 구두를 신고 집을 나섰답니다. 그 사람과 다시 만나기로 한 장소는 종로에 있는 커피숍이었어요. 전 지하철을 타고서 종로에 내려 약속한 커피숍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자 묻지마 관광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제가 들어오는 쪽을 바라보며 한 손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어서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남자와 다시 재회를 했지만 왜 이렇게 부끄럽던지 그때 일이 생각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자리에서 그 남자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여간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수줍어하며 쑥스러워하고 있으니까 그 남자가 커피로 하실 거냐고 하길래 저도 커피로 하겠다고 했답니다. 뜨거운 커피가 탁자 위에 올려졌지만 저는 커피잔을 제대로 들 수도 없더군요. 손이 달달달 떨렸으니까요.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본 그 남자가 저보고 하는 말이 그때와는 다르게 정말 쑥스러움이 많으시네요. 라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더 창피하더라고요. 순간 든 생각이 내가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 남자가 뭐라고 잔뜩 꾸미고 여기까지 와서 이 남자 앞에 앉아있나 하는 별의별 생각들이 오고 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전 분명히 그때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고 그 남자에게 호감이 많이 가 있는 상태였어요. 물론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저도 주부고 남편이 있는 몸이지만 이미 한번 묻지마 관광이란 걸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 남자를 여기서 다시 만나는 것 또한 어느새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 버렸으니까요. 제가 대체 이 남자에게 뭘 바라기에 여길 다시 나왔을까 하며 그 자리에서 생각해봤는데 정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끌림 때문에 나온 거였답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밖으로 나가게 됐어요. 낮에 만나서 그런지 커피를 마시고 밖에 나갔는데 해가 쨍쨍하더라고요. 그때 그 남자가 자신을 따라오라며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어두컴컴한 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이런 곳이 있다는 걸 들어는 봤지만 대낮부터 이런 곳에 절 데리고 올 줄은 사실 생각도 못했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면 되는 건데 저도 이 남자가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그런 곳까지 겁없이 따라 들어가게 되었죠. 직원이 하나를 우리에게 안내해줘서 들어갔는데
그 남자는 카운터에서 직원 보고 뭐라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걸 틀어줘라 뭐 그런 것 같았어요. TV 화면으로 영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눈 뜨고 못 볼 느낌의 영상이었죠. 그런데 그 남자는 그 영상을 한 번 보고 절 쳐다보고를 반복하며 마치 뭔 짓이라도 꼭 할 것처럼 굴기에 저는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답니다. 내가 미쳤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벌건 대낮에 묻지마 관광에서 만났던 남자와 여기서 내가 뭐하고 있는지 하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나 그냥 문을 열고 휙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내 손을 잡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그러면서 어딜 가시냐고 하길래 전 거짓말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말을 했고 그 남자가 화장실 갈 거면 그 핸드백은 여기 내려놓고 가라고 하길래 이 남자 뭔가 눈치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전 이 가방 안에 필요한 게 있어서 화장실에 들고 가야 한다고 말하니까 그 남자가 알았다면서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전 화장실로 가는 척하고 그곳에서 도망치듯 나왔어요. 왠지 모르게 이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남편에게도 미안했고 아이들 얼굴 보기도 면목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벗어나 다시 지하철에 몸을 싣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핸드폰이 또 울리더라고요. 그 남자였어요. 전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그 후 바로 문자가 하나 오더라고요. 저보고 어디냐면서 그냥 가신 거냐고 말하며 자신이 실수했다면 죄송하다고 하면서 저번에 관광버스에서 어둡게 하니까 과감하게 잘 노시는 것 같아서 비슷한 곳을 찾다 보니 본의 아니게 영화를 보는 곳으로 데리고 가게 됐는데 자신도 그런 곳 자주 안 간다면서 오늘은 자기 실수니까 이해해달라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모든 게 변명처럼 들리는지 그리곤 이내 다음에는 제대로 모신다면서 문자를 끝맺더라고요.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저녁밥을 차리고 있으니까 그때 다시 문자가 한 통 왔답니다. 그 남자였죠. 지금 통화 가능하냐고 말하면서 한가한 시간에 전화 좀 달라고 하더군요. 전 그 말에도 그 남자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고 더 이상 그 남자와 연락이 더 닿아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차단하려고 했는데 그때 다시 그 남자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자기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내일 저번에 만났던 그 장소 근처에 유명한 꽃등심집 있는데 거기서 모시겠다며 좀 이따 문자로 위치를 찍어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그 남자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답니다. 꽃등심집 상호와 위치를 제게 가르쳐 주었어요. 저보고 만나서 편하게 식사나 하자고 하면서 대접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곳이 아닌 그냥 편하게 꽃등심 먹으며 만날 수 있는 자리 같아서 고민에 빠지더군요. 이 남자를 다시 만날까 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결심은 곧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은 금세 잊혀졌고 전 그 남자에게 단문자로 알았다고 말하며 나간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남자와 꽃등심집에서 만났는데 그 남자는 등산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남자에게 등산 갔다 오셨냐고 하니까 아니라면서 묻지마 관광 스케줄이 3시간 있다가 잡혔다면서 거기 가려고 이렇게 입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그럼 거기 가시는데 왜 절 불렀냐고 하니까 그냥 죄송하고 그래서 꽃등심 드시라고 불렀다면서 함께 꽃등심을 먹고 있으니까 그 남자가 슬쩍 말을 꺼내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그쪽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면서 밖에서 자리가 불편하면 좀 이따가는 묻지마 관광 코스 함께 갈 수 있냐고 하길래 저는 더 이상 그런 곳에 못 나갈 것 같다고 말하니 저번에는 재밌게 잘 즐기셨으면서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땐 동창 친구 때문에 한번 나가본 거고, 저 그렇게 그런데 매번 찾아 나가는 여자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 남자가 저한테 갑자기 표정이 바뀌며 웃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그럼 여기 왜 나왔냐며, 그깟 꽃등심 하나 먹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지 않냐며,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와 저번에 묻지마 관광에서 함께한 시간이 그리워서 다시 나온 거 아니냐고 하니까 정말 기분이 더럽고 화가 나서 나가려고 했는데, 순간 드는 생각이 그게 또 다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정말 어쩌면 저는 그것 때문에 이 남자를 다시 여기서 만난 것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은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고 있었기에 전 그 남자에게 정중히 말을 했죠. 우리 이제 그만 연락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 남자가 갑자기 뒤도 안 돌아보고 꽃등심을 먹다 말고 카운터로 빌지를 갖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내 계산을 하나 싶더니 저보고 뭐 하냐면서 서로 같이 먹었으니 반씩 계산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자기가 사준다고 할 때 언제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리고 저 몇 점 먹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똥 밟았다는 셈치고 들어와서 꽃등심 가격만 내고 그 뒤로 갈라섰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글쎄 일주일 뒤에 또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길래 저는 그 뒤로 바로 차단시켜버렸어요. 당시엔 짜릿한 경험이었던 묻지마 관광이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이미 한 번은 나간 묻지마 관광인데 이 사실을 남편과 아이들이 알까봐 아직도 겁이 나고 두렵네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동창생 연자가 자꾸만 한 번 더 나가보자고 하는데 그 말에 다른 친구들도 또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런가 저도 안 나간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나가볼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된답니다. 잘 들으셨나요? 문득 생각해보니 장모님이 안쓰럽게 느껴졌다. 처량하게 혼자 늙어가실 분이 아닌데 혼자 지내시는 게 왠지 모르게 안쓰럽게 다가왔다. 그런 생각들을 하며 아내와 난 오랜만에 장모님 댁으로 향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60대 초반의 장모님을 난 모시고 살아보자며 오히려 아내에게 제안했지만 아내는 극구 자기 엄마는 우리가 모실 분이 아니라며 아마 재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혼자 사시는 게 더욱더 나을 거라며 달리는 차 안에서 말을 한다. 아무튼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장모님 댁으로 향했고 어느덧 장모님 댁에 도착하니 집안에서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세련되게 입으신 장모님이 우리 부부를 반겨준다. 그 연세에도 빨간 매니큐어에 알록달록한 반지하며 치렁치렁한 귀걸이까지. 장모님은 꾸미는 걸 누구보다 좋아하셨고 그리고 누구보다 젊어 보이시는 걸 좋아하셨다. 어쩔 땐 장모님이 60대 초반의 나이가 맞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나보다 대여섯 살 많은 누나라고 해도 믿어줄 수준이었으니 말이다. 그만큼 장모님은 꾸며놓으면 본인 나이에 비해 많이 젊어 보이셨으며 그리고 아내가 장모님을 닮았듯 수준급의 미모를 자랑하는 분이었다. 요리 솜씨도 좋으셔서 우리가 도착하니 어느덧 식탁에 한 상 가득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다. 그리고 술을 너무 좋아하시니 언제나 장모님 댁에 밥 한 끼를 먹으러 가도 반주로 술을 꼭 내오셨다. 그날도 장모님이 해놓으신 음식들과 술을 곁들여 먹었는데 한참을 장모님과 내가 서로 따라주며 주거니 받거니 마시고 있으니 조금씩 취기가 오르신 장모님이 내게 장난 섞인 말을 걸기 시작한다. 김서방, 아직 결혼 안 한 친구 없어? 아니면 혼자 된 친구라도 말이야. 비록 자네 장모지만 나 정도면 그래도 아직 괜찮지 않아? 이러면서 약간은 우아한 표정을 지으며 농담 섞인 진담으로 내게 말을 한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장모님에게 엄마 미쳤냐며 이 사람 친구면 나이가 몇인 줄이나 알고 그러냐고 하니까 장모님은 한술 더 떠서 모르는 소리 말라며 김서방이
너랑 결혼해서 그렇지. 솔직히 김서방이랑 너랑도 12살 띠동갑 아니냐면서. 김서방 친구라고 해봤자 그다지 자기랑 차이도 안 날 거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서 요새 연상연하 커플이 대세라는데 늙었다고 못할 게 뭐 있냐는 것이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여겨졌던 말들이었는데 진심으로 나에게 내 친구를 소개시켜달라는 느낌처럼 되어버렸으니 말이다. 난 그래서 장모님에게 재혼 생각이 있으시냐고 물으니 그럼 있지 없겠냐며. 남편 떠나보내고 3년 동안 수절하며 살았으면 됐지. 이제 이른을 바라보며 사는 나이인데 그전에는 다른 사람 찾아서 살고 싶다고 말을 한다. 그러면서 장모님은 이내 눈치를 살짝 살피더니 딸인 내 아내에게 그래도 되지 않냐고 말하는데 아내는 못내 떨떠름한 말투로 장모님에게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을 한다. 그렇게 장모님 댁에서 한 상 얻어먹으며 나도 장모님의 술친구가 되어주니 어느덧 많이 취하고 말았다. 술을 안 먹은 아내가 대신 운전을 하기로 했고 우리는 장모님 댁을 나서며 아내가 먼저 나가 시동을 걸려고 차로 갔고 나도 뒤따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장모님이 나를 잡아 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말 허투루 듣지 말고 쓸만한 친구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다시 한번 말을 한다. 난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웃어 날았다며 고개를 몇 번이고 끄덕거리며 장모님 댁을 나왔다. 아내는 자기 엄마의 그런 모습이 부끄러웠는지 혼잣말로 한 소리 한다. 정말 주체계라면서 아빠 없이 3년 동안 잘 살았으면서 왜 저러냐며 노망난 것 같다고 말을 한다. 그래서 난 그런 아내에게 장모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래도 장모님도 여자고 아직도 팔팔하신데 다른 사랑을 찾고 싶은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아마 누군가를 만나 다시 사랑하면 지금보다 건강하고 더욱더 재미있게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을지 그건 모르는 거 아니냐고 말하니 아내는 내 말을 유심히 듣고는 맞다고 생각했는지 별대꾸 없이 그냥 잠을 청하고 만다. 그리고 며칠 후 장모님이 내게 전화를 건다. 심심해서 집에서 겉절이를 담가봤는데 너무 많이 담근 것 같다며 겉절이는 바로 먹어야 맛있으니 차 있는 김서방이 퇴근 후 잠깐 들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난 다시 장모님 댁에 들렸는데 장모님은 내게 겉절이를 전해주며 가려고 하는 나에게 다시 한 소리 하신다. 아직 소식 없는 거냐고 말을 하시길래 난 그런 장모님에게 저번에 하신 말들 정말 진심이시냐고 말하니까 그럼 진심이지 거짓말이겠냐며 김서방만 믿는다고 말한다. 부담스러웠지만 왠지 장모님을 생각해서 꼭 한 명이라도 소개를 시켜줘야 할 것 같은 인물을 띈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주위에는 장모님을 소개시켜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정말이지 고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현석이에게 전화가 왔다. 나보고 오늘 시간 괜찮냐며 술 한잔 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친구 현석이를 만나 술잔을 기울이게 됐는데 자기가 이제 돌싱이 됐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얼마 전에 아내와 합의 이혼을 했다며 애엄마랑 자기랑은 평생 서로 눈치만 보며 살 것 같다고 말한다. 솔직히 그동안 부부 생활을 이어온 것도 애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한 건데 이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는 거다. 어차피 애들도 이제 곧 있으면 성인이고 이쯤에서 이혼해도 괜찮겠다 싶어 이혼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나에게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여자가 있는 게 나을 것 같다며 40대 후반의 나이에 여자 만나기 쉽지 않은데 어디 괜찮은 여자 없냐고 말을 한다. 난 그런 여자가 어디냐고 말을 하니까 친구 현석이가 하는 말이 자긴 솔직히 연상이 좋았다면서 연하 아내랑 오랜 세월 살아오니까 자기가 다 챙겨주고 책임져야 하는 게 많았다면서 연상이랑 살면
포근한 나머지 푸근하면서 그리고 엄마 같은 느낌이 들 것 같다며 그런 여자랑 만나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며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40대 후반이니 자기가 말한 연상들 중에 혹시나 사별한 여자들 주위에 있지 않겠냐며 그런 아줌마가 있으면 꼭 만나고 싶다고 하길래 순간 난 혼자 된 장모님이 생각이 났다. 그리고 이건 하늘이 내린 계시라고 생각했다. 저들을 이어주라는 계시 말이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난 친구에게 우선 장모님이라고는 말은 안 하고 나이는 60대 초반인데 10년은 젊어 보이고 이러이러한 스타일인데 어떠냐고 물어보니 친구는 정말 그런 아줌마가 있냐며 자기는 좋다고 한다. 그리하여 난 다음날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정말 내 친구 중에 혼자 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만나볼 의향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니 물론이라며 그런 친구가 정말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그런 친구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그런 친구가 생겼다고 말하니 장모님이 내게 빨리 자리 한번 마련해 달라고 한다. 그래서 난 그 둘을 한자리에 불러냈다. 어색함이 감돌 것 같아서 커피숍 같은 곳에서 만나기보다 호프집에서 편하게 만나게 되었는데 장모님은 여지없이 한껏 멋을 내고 오셨다. 누가 봐도 장모님이 아닌 우리 누나쯤으로 돼 보이는 외모였다. 어느덧 친구 현석이도 도착했다. 현석이와 장모님은 서로 인사를 나누었는데 난 장모님에게 친구 현석이를 만나기 전 부탁 하나를 해뒀다. 우선 장모님인 거 친구에게 아직 알리지 말라고 했다. 친구가 장모님을 마음에 들어하면 그때 알리겠다고 하니 장모님도 그건 그렇다며 나보고 잘 생각했다는 거다. 솔직히 자기 나이에 이 정도 외모는 자신 있다지만 나이 어린 남자들이 어디 다 그렇게 보겠냐며 자신이 장모님인 것 처음부터 알아서 좋을 것 없으니 그렇게 하자고 한다. 그리하여 난 친구 현석이에게 장모님을 소개시켜주며 그냥 아는 분이라고 둘러댔다. 그렇게 서로 통성명을 하고 호프집에 앉아서 술을 마시니 성격 좋은 장모님 때문에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고 현석이 녀석도 편했는지 누님누님 거리면서 둘 사이는 급진전이 되었다. 그러더니 현석이는 진담인 건지 누님 같은 여자가 마누라라면 딱 좋겠다고 말하니 장모님은 한술 더 떠서 동생 같은 남자가 서방만 된다면야 매일 밤 재밌게 해준다고 말하는데 정말 내가 이 자리에서 더 있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다음 날이 되었고 난 우선 장모님 댁에 찾아가서 여쭈어봤다. 친구 현석이 어떠냐고 말하니 정말 마음에 드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다. 그 사람만 좋다면 자긴 몇 번 더 만나보고 재혼도 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래서 난 알았다고 하고 이번엔 친구 현석이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그랬더니 현석이도 나에게 그런 아줌마는 대체 어디서 알게 된 거냐며 정말 마음에 든다며 또 만나고 싶은 여자라고 말을 한다. 그리하여 난 현석이와 그날 다시 만나서 술잔을 기울이며 사실대로 말을 하였다. 사실 그 여자분은 혼자 된 장모님이라고 말하니 현석이는 놀라면서 아니 무슨 장모님이 그렇게 젊어 보이냐며 그리고 센스 있고 예쁜 누나 같은 느낌이라고 말한다. 그러지 않아도 나도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장모님을 뵙는다고 말하니 현석이는 잠시 고민하나 싶더니 나만 괜찮다면 자긴 우리 장모님과 더 만나보고 싶다고 말한다. 난 그래서 처음부터 괜찮으니 너와 자리를 마련했던 거라고 말했고 그렇게 하여 그 둘은 서로 만남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둘은 이내 결심을 했는지 결혼 날짜를 잡고서 조촐하게 결혼식도 올렸다. 이제 장모님 댁으로 가면 장모님만 있는 게 아닌 친구 현석이도 있다. 친구 현석이에게 장인어른이라고는 못 부르지만 그래도 장모님의 새남편이 되었으니 예전처럼 반말을 하며 야야거릴 수 없는 법. 불편함을 무릅쓰고 여럿이 있을 땐 존칭을 쓴다. 하지만 단둘이 있을 땐 여지없이 친구로 변한다.
그런 내 친구가 우리 장모님의 새남편이 되었다니. 세상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아무튼 간에 뒤늦게 만나서 궁합도 잘 맞고 깨가 쏟아지니 다른 사람의 시선이 뭐가 중요할까? 단지 그것만으로도 둘은 행복할 듯 싶다.